얘기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안희정 지사한테 마침 다음 나오실 이재명 시장한테 무슨 질문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핵심 공약에 대해서 딱 질문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시장님, 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어떠한 필요성 때문에 지금 도입이 돼야 되는 건지, AI 시대에 일자리 고갈이 너무나 급하게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적 소득 배분의 정책을 지금 취해야 된다. 네. 이런 동기인 건지, 일자리의 고갈 때문에 생겨나는 소득 재분배의 실패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것이 기존의 복지 정책의 연장인 건지, 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가능하면 철학을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질문을 기본소득제의 남겨주셨습니다. 취지, 철학. 아니, 뭐냐, 이게 보통은 기본소득, 그러니까 100만 원씩 퍼주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정부는 원래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안 지사님은 민주주의자라고, 민주주의 말씀 많이 하잖아요. 민주공화국, 그렇죠. 민주주의 말씀 많이 하시는데. 기승전 민주주의라고. 예, 민주주의인데, 그 민주주의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이 나라의 예산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그 세금은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국가 살림을 맡은 사람은 비용에는 최소한을 쓰고, 예를 들어 국방, 질서유지 이런 데는 최소한을 쓰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써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헌법 34조 2항에 아예 써놨어, 이렇게.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3항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성, 노인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달려서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를 증진해라. 헌법이 정하는 의무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죠.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을 비용 아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지출하는 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걸 공짜밥이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진짜 황당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헌법 조문을 1조만 읽으셨나 보다. 좀 34조까지도 좀 계속 쭉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만은 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국민들의 삶의 개선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두 가지 추가 요소가 좀 있어요. 필요성이 뭐냐면 지금 경제 성장 정책이 대전환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소위 낙수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특정 소수 중심으로 성장을 하면 거기가 엄청난 소득을 독점적으로 얻는 대신에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흘러내린다. 실제로 그랬어요.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도. 그런데 이게 그 후에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맹위를 떨치면서 내가 보는 건 내가 다 가진다. 이런 으로 간 거예요. 또 강자들에 대한 규제를 또 완화해주고 규제 완화의 이름으로 강자들의 자유를 확대해줬죠. 강자의 자유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약자들의 자유를 축소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대기업, 초국적, 세계적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 네. 이게 그냥 그들의 사내 유보금으로 다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흐르지 않아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결국은 최종 결론이 최근에 난 게 이런 방식의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네, 그럼 이제 요즘 경제학자들 경제학자 IMF 그 유명한 IMF잖아요. 신자유주의의 천병. 이 IMF까지도 이제는 이런 방식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자본소득만 자꾸 올라가고 네, 노동소득은 줄어들고, 네, 줄어들고. 국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결국 경제는 성장이 아니라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결론을 이제 거죠.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좀 시간적으로 그래요, 있으니까 근데 왜 그 해결책이 하필이면 기본소득이냐? 그렇죠. 왜냐면 외국에서도 아직 이렇게 막 선진국에서는 주저주저한 거고 실험하는 투표에서도 정도 부결되고 네. 그랬는데. 예?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답은 나와 있죠. 예를 들면 대기업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즉 국민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라. 네. 그래서 노동의 대가를 좀 많이 지불하게. 이게 지금 우리도 비율이 8% 이상 10% 가까이 더 떨어졌으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나치게 많이 쌓이고 있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증세, 사실 증세도 아니고요. 법인세 정상화입니다. 그렇죠. 되돌려서 복지 지출을 늘리자.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성장의 방식, 소위 포용적 성장론 아닙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는 이걸 이제 이재명의 뉴딜 성장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것도 한번 써주세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권장사항인데요. 네. 이제 복지를 늘리는 방식이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선별복지, 보편복지,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소위 기본소득인데 경제 성장에 도움되는 방식으로는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보다는 기본소득이 낫다는 건 실험으로 이미 밝혀졌어요. 어떤 실험인가요? 예를 들면 알래스카가 기본소득을 하고 있죠. 알래스카 주가. 미국에서 가장 그 불평등이 적은 그런 주가 됐죠. 또 뭐 나미비아 이런 데도 해서 현금을 이렇게 줘봤더니 소득 증대 효과가 훨씬 크더라. 근데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 저도 사실 기사 봤어요. 봤는데 그 뭐 1,700여 가구 정도 대상이 뭐 그러면 석유, 네, 그리고 뭐 가스 여기서 네, 나오는 이익 네.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 표본으로 이렇게 증거로 이렇게 얘기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실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성남에서 기본소득이라고는 초보적인 아마 해봤죠. 100억 정도를 들여서 청년 24세에게 다 100만 원 지급하는 건데 이걸 그냥 100만 원을 주면 서울 가서 술 사 먹는 수가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성남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성남 사랑 상품권으로 지역 화폐로 지급했어요. 상품권으로. 대신에 이거 대형 유통점은 못 쓴다. 이런 데 못 쓰는 걸로 하고 지역 영세 상인에게만 쓰게 했더니 성남시의 재래상인 상권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겨우 그 청년배당 100억, 산후조리비 한 50억, 그 다음에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차액 한 30억, 한 200억 정도가 지역사회에 풀리니까 놀랍게도요. 지역경제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어차피 국가 예산을 올해 지금 본 예산이 400조인데 지출하잖아요. 예, 지출하는데 그걸 재벌들한테 R&D 지원 예산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쓰는 방식으로는 기존의 방식대로 선별적으로 지출할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국민들이 잘 못 느끼는 방식의 지원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현금으로 주자. 예를 들면 출산 지원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러면 신생아들 또는 보육 지원해야 됩니다. 늘려야 되잖아요. 동의하죠. 학생들 공부하는 거 교육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를 안 나니까. 청년들 어려우니까 지원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좀 하자. 왜냐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게. 노인 지원해야죠. 종이 주워 팔다가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장애인 지원해야죠. 힘드니까. 농어민 지원하자. 하는데 이거를 그냥 통상적인 방식으로 무슨 농업 보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지역 화폐로 자기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하면 지역 경제가 삽니다. 예를 들면 부산 이런 데 360만 원이니까 약 2조 몇천억 정도가 지역 경제에 매년 풀려요. 그럼 그 2조 몇천억을 가지고 동네에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경제에 순환효과가 큰가. 그럼 이게 전국으로 대상할 때는 전국 그 각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 쓰게. 주겠다는 그래야 말씀이신 수도권에 거예요? 집중되지 않죠. 그리고 반드시 한 번 쓰여지게 됩니다. 지금은 돈 받으면 그게 지금 근데 그 액수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인데 100만 예, 말씀하신 28조가 게 되죠. 예. 전 국민에게 그 대상자는 2,800만 명 우선 하고 네, 나중에 100만 원. 확대해야지. 100만 원을 월로 나누면 한 9만 원도 안 되네요. 8만 얼마인데 맞죠. 그거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제 왜냐하면 또 거꾸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비판할 생각 없지만 우익 보수 언론에서는 이게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진짜 진보 정당 쪽에서는 그게 무슨 기본소득이냐 이건 사회수당 그냥 정도? 사회수당 정도지. 아니 뭐라고 그렇게 얘기할 불러도 수 있는 거죠.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죠. 원래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상대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미 부분적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후퇴한 거죠. 어려운 특정 계층에게 기본소득이 돼 약간 선별적 요소가 있죠. 그리고 그 액수가 기본소득 그러면 최저 생계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기본소득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영원히 못할 겁니다. 뭐든지 시작을 해야죠. 시작을 하고 서민들한테는 월 8만 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송파 세모녀 아시잖아요. 그 몇십만 원 없어도 죽었잖아요. 전 가족이. 만약 송파 세모녀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월 어쨌든 연 200만 원 정도 받았을 테고 어머니가 뭐 65세 이상이었으면 또는 장애인이가 이랬으면 더 받았을 텐데 월 연 200만 원 정도, 월 한 17, 8만 원 정도만 더 있었더라도 자살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 2,800만 명에게 연 100만 원을 주는 예산이 연 28조면 그거를 법인세 올려서 아니.
또 아까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면 저항이 심해서 안 됩니다. 이제 1단계로 네.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하는 거죠.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국가 예산 400조 중에서 28조 어떻게 만들래? 이렇게 묻는다면 그럼 성남시 예산이 1조 6천억인데 그 전임 시장은 그 예산 가지고 4년 만에 빚을 6,500억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3년 6개월 만에 4천억 갚았어요. 4천억 갚고 갚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연간 1,000억 정도, 8,900억 정도를 들여서 복지 정책을 시행하니까 전국에서 성남으로 이사 가자는 얘기가 농담 반 진담 반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산이에요. 그 1인당 예산이 성남시가 확실히 많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요 인터넷에 뒤져보세요. 경기도의 다른 시군들하고 성남시하고 그 1인당 예산, 최종 예산은 성남이 더 적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 예산을 이제 어쨌든 증액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아니, 있는 예산을. 있는 예산인데 복지 예산은 이제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게 토지 보유세. 그게 그거는 이 얘기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지난번에 안희정 지사한테 마침 다음 나오실 이재명 시장한테 무슨 질문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직접 핵심 남겨주신- 공약에 대해서 딱 질문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시장님, 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어떤 필요성 때문에 지금 도입이 돼야 되는 건지, AI 시대에 일자리 고갈이 너무나 급하게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적 소득 배분의 정책을 지금 취해야 된다. 네. 이런 동기인 건지, 일자리의 고갈 때문에 생겨나는 소득 재분배의 실패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것이 기존의 복지 정책의 연장인 건지 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가능하면 철학을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질문을 기본소득제의 남겨주셨습니다. 취지, 철학. 아니 뭐냐, 이게지. 이게 보통은 기본소득 이러니까 100만 원씩 퍼주자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대기업 초국적 세계적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 네. 이게 그냥 그들의 사내 유보금으로 다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흐르지 않아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결국은 최종 결론이 최근에 난 게 이런 방식의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네, 그럼 이제 뭐 요즘 경제학자들 많이 경제학자 얘기하는 뭐 IMF 거죠. 뭐 그 유명한 IMF잖아요. 신자유주의의 천병. 이 IMF까지도 이제는 이런 방식의 성장은 불가능하다. 자본소득만 자꾸 올라가고 네, 노동소득은 줄어들고, 네, 줄어들고. 구매력, 국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결국 경제는 성장이 아니라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결론을 이제 거죠. 그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좀 시간적으로 그래요, 있으니까 근데 왜 그 해결책이 하필이면 기본소득이냐? 그렇죠. 왜냐면 외국에서도 아직 이렇게 막 이제 선진국에서는 주저주저 하는 거고 실험하는 투표에서도 정도 부결되고 쓰니까. 뭐 그랬는데. 예?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답은 나와 있죠. 예를 들면 대기업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맞추는 거죠. 근데 이걸 공짜밥이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진짜 황당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헌법 조문을 1조만 읽으셨나 보다. 좀 34조까지도 좀 계속 쭉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만은 복지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국민들의 삶의 개선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두 가지 추가 요소가 좀 있어요. 필요성이 뭐냐면 지금 경제 성장 정책이 대전환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소위 낙수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특정 소수 중심으로 성장을 하면 거기가 엄청난 소득을 독점적으로 얻는 대신에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흘러내린다. 실제로 그랬어요.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도. 그런데 이게 그 후에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맹위를 떨치면서 내가 버는 건 내가 다 가진다. 이런 으로 간 거예요. 또 강자들에 대한 규제를 또 완화해주고 규제 완화의 이름으로 강자들의 자유를 확대해줬죠. 강자의 자유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약자들의 자유를 축소한 겁니다. 사실은. 만드는 거. 두 번째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즉 국민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라. 네. 그래서 노동의 대가를 좀 많이 지불하게. 이게 지금 우리도 비율이 8% 이상 10% 가까이 더 떨어졌으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나치게 많이 쌓이고 있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증세, 사실 증세도 아니고요. 법인세 정상화입니다. 그렇죠. 되돌려서 복지 지출을 늘리자.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성장의 방식, 소위 포용적 성장론 아닙니까? 뭐, 저는 이번 선거에는 이걸 이제 이재명의 뉴딜 성장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것도 한번 써주세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권장사항인데요. 네. 이제 복지를 늘리는 방식이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선별복지, 보편복지,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소위 기본소득인데 경제 성장에 도움되는 방식으로는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보다는 기본소득이 낫다는 건 실험으로 이미 밝혀졌어요. 정부는 원래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안 지사님은 민주주의자라고, 민주주의 말씀 많이 하잖아요. 민주공화국, 그렇죠. 민주주의 말씀 많이 하시는데. 기승전 민주주의라고 예, 얘기를 민주주의인데 했습니다. 네. 그 민주주의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이 나라의 예산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그 세금은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국가 살림을 맡은 사람은 비용에는 최소한으로 쓰고 예를 들어 국방, 질서유지 이런 데는 최소한으로 쓰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써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헌법 34조 2항에 아예 써놨어 이렇게.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3항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성 노인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달려서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를 증진해라. 헌법이 정하는 의무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죠.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을 비용 아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지출하는 건 많을수록